red. Check the red for the only fresh coffee. Cold brew by Babinski. Red. 물고기의 반대말은 불고기. 우와, 대박 진짜. 울어가. 너 왜 울어? 나 울어. 아이고 배.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 분당. 상사의 유머에만 물개박수로 화답하는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일포하라. 힘내야 하는 모든 순간. 정관장 에브리타임. 전주 다가산 인근에 자리한 선교사 묘역. 구한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며 선교 활동을 하던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지요. 이방인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종교에 대한 불신을 거두는데 당시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의료 선교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들은 기적과도 같은 의술을 선보이며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갔던 거지요. 미신이 팽배하고 온갖 민간요법이 난무하던 시절,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사람들의 아픈 몸을 고쳐주고 차별받고 더없이 가난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는데요. 그 시작과 중심에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898년도에 처음 개원 기념일이 이제 그날인데 그 118년을 이어오면서 이 병원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전 근대 현대의 어떤 선교 병원으로서 모태가 되는 것이죠. 전주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하나인 예수병원. 이곳에는 전북 유일의 의학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이 병원의 역사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임새를 다했던 도구들은 이제 박물관의 자산이 되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독 궁금증을 자아내는 전시품이 있습니다. 이 블라우스의 주인은 예수병원 초대 원장인 마티 잉골드입니다. 그녀는 30살이 되던 해인 1897년 미국을 출발해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배를 타고 나서야 이곳 전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틴 골드 선생님이 한국에 왔을 때는 크게 이 시대적 상황과 의료적 상황이 있는데요. 시대적 상황은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에서 남성 위주의 이런 사회였었고요. 여자는 남자의 몸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몸을 만질 수 있는 이 계급이 사실은 기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마틴 골드 선생님은 여자 의사였기 때문에 이 남자의 몸을 진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의료적 상황은 뭐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두 분류의 의료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일하시는 전통의학 하시는 분들, 또 한 그룹은 무당이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사실 무당이 치료를 했었고요. 전통의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이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상흔이가 시작하는 1898년 전주의 한 허름한 초가의 털을 잡고 진료를 시작한 마티 잉골드. 당시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녀를 찾아오는 환자는 어린이와 여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환자의 수가 조금씩 늘긴 했지만 서양의 새로운 의술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은 여전했는데요. 사람들은 질병을 귀신 때문이라 여기며 부적을 붙이거나 심지어 구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에서 들여온 생소한 가루약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혹은 욕심껏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일도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녀는 일기장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저희가 마틴 골드의 일기를 한번 저희가 번역을 다 해서 이렇게 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옆집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왔는데 엄마한테 얘가 언제부터 아팠으며 왜 아팠냐, 뭘 감기가 들었거나 뭘 잘못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의 대답이 그 전날 자기 옆집에 있는 개를 발로 찼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가 나서 개 때문에 이 병이 났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지금처럼 균이나 박테리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귀신에 들렸거나 아니면은 이런 저주를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진료하기가 쉽진 않았고요. 1905년 의료 사역을 마친 그녀는 전주 서문교회를 세운 테이트 목사와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도를 위해 인근 마을의 왕진을 다니며 부녀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모든 외국인들을 적대하는 상황과 남성 위주의 전통사회에 맞서며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머나먼 타양에서 인수를 펼친 그녀는 호남 의료 선교의 크나큰 초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의 설립자인 마티 잉골드를 시작으로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당시 열악하기만 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의학기술과 제도가 이곳 예수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시작된 예수병원. 환자 수가 늘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1912년엔 전주 다가산 남쪽 언덕에 30명의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서양식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의 한자 발음인 야소병원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1935년 불의의 사고로 건물이 소실됐지만 그해 다시 지어졌고 유명세만큼이나 병원 규모도 커지게 되죠. 지금은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적벽돌로 쌓아 올린 이 근대 건축물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당시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말 이곳 예수병원에선 우리나라 최초로 수련의 제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의사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수련의 제도를 처음 시작한다는 것은 각 분과별로 내과 영역, 외과 영역, 산부인과 영역, 소아과 영역 이런 분과별로 이제 깊이 있게 수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그레이드가 경쟁을 해서 한 사람 정도만 졸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으로 떨어나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젊으실 때 그분은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이거든요. 당신의 대학에서는 너무 빈약해서 예수병원에 오셔서 배우기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당시 수련의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폴 크레인 원장이었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구바울인데요. 병원장이기에 앞서 그는 실력이 뛰어난 외과 의사였습니다. 1963년 어느 날 그는 빈혈과 장폐세로 병원에 실려온 어린 여자아이를 수술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선 무려 1063마리의 회충이 발견됐습니다. 그 무게만도 무려 5kg, 아이 몸무게의 4분의 1을 기생충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가 불러서 왔는데 막상 이 폴 크레인 구바울 선교사님이 수술을 했더니 1063마리의 회충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바울 선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코리아 타임즈에 기고를 합니다. 기고를 하고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켜서 전국적인 이 기생충 박멸 운동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45세 이후에 되는 이 많은 어른들은 그 학교에서 체변 봉투라는 걸 놔주고요. 대변을 받아다 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판정을 받아서 강제로 구충약을 이렇게 학교에서 먹였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예수병원에서 시작된 기생충 박멸 운동이고요. 기생충 박멸 운동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95%에서 3%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라를 비롯해 무섭게 번져나가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열악했던 농촌 위생 문제 해결에 예수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요. 소아과 의사였던 윌슨 선교사에 의해 먹는 물을 소독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 보건 사업이 완주군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이제 공중위생상에서는 화장실이 원래 사는 집에서 아니 물가에서 20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뭐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콜레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옥의 개조라든지 보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손 씻기 운동 이렇게 뭐 그 전염 환자들은 격리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완주 용진면에선 영중아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결핵 퇴치와 같은 보건 사업을 지역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건강과 위생을 챙기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주에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을 갖춘 예수병원 고산분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정부도 할 수 없었던 소외된 농촌의 보건 문제를 예수병원이 끌어안았던 겁니다.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 그때 제안을 한 게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질환을 치료 위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예방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마다 보건소를 설립을 해서 예방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 보건 그 수준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결국은 그것도 받아들여져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에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건강 관리나 예방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예수병원이 제안을 했었고요. 예수병원이 최초인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을 당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민한 결과였던 거지요.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했던 이는 행정부장으로 예수병원에 부임했던 권익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병원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돈을 미리 걷어놨다가 요거를
그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지출하는 현대식 이제 의료보험 제도인데 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이런 그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그 의료보험 제도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재활의학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 1970년대. 한국전쟁의 상처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당시 정형외과 의사로 와 있던 서요한 선교사가 재활을 돕기 위해 시작하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재활의학연구소를 세우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동까지 마련하면서 재활의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재활학과는 최근에 나왔던 얘기고요. 초창기에는 갱생의학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도 잘 생소한 이런 이름이었었고요. 재활이라는 분야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시절에 정형외과를 전공했던 선생님인데 한국 상황을 다 보시고 난 뒤에 여긴 재활학과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재활학과를 공부하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한국 최초의 이 재활의학 부를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또한 한국 최초의 재활병동과 재활팀을 설립을 합니다. 재활팀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의사가 모여서 이 장애인들과 재활학과 환자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했던 이런 그렇게 논의했던 시행했던 이런 팀을 말하는 거고요. 1987년에는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재활센터를 만들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자활의 개념으로 재활의학을 정착시키는데요. 이런 예수병원의 관심과 사랑은 지난 2014년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센터 건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만만치 않은 운영비 탓에 국립 대형병원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일에 예수병원이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교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대형병원들이 민간병원이 투자해서 재활센터나 병원을 건립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 지원금을 주면 건립을 하지만 병원이 투자해서 설립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병원은 서열 선교사님이 처음 일을 했던 30주년 되는 2014년에 저희가 130베드의 규모의 6층 건물에 재활센터를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100명의 간호사와 치료사들이 의사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또한 재활학과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서양식 의술을 선보인 사람은 1884년 한국을 찾은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가 고종 황제에게 건의해 만든 병원이 근대식 왕립병원인 광해원인데요. 같은 해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지요. 1887년 제중원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의학교도 만드는데요. 이것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되고 제중원은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됩니다. 광해원보다 조금 늦은 1898년 전주에 들어선 이 진료소에서 여의사 마티 잉골드가 환자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예수병원의 역사와 호남 근대의학의 역사가 함께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병원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 1940년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뒤로 8년 만인 1948년 다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의료활동에 나섰지만 6.25 전쟁 탓에 다시 폐원을 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굴곡의 역사를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호남 선교의학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예수병원. 지금의 병원이 있기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던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골드 선교사님만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오늘날의 예수병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오는 많은 한국의 의료 선교사들, 의사들이 여기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윌리엄 포사이드라는 의사에게 감명을 받아서 왔다. 우리는 그분의 그 열정, 그분의 그 헌신에 우리가 감명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모두가 꺼려했던 한센병자를 정성으로 치료했던 윌리엄 포사이드 원장. 그는 환자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희망으로 밝게 비춰준 등불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윌리엄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광주로 왕진을 가시다가 나환자를 발견해서 그분을 말에 싣고 가서 광주에서 처음 그때 만든 병원이 광주 기독병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광주 기독병원이 광주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나환자 병원이 옮겨갑니다. 그게 여수 애왕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저희 병원의 예수병원의 2대 원장님으로 또 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강도를 맞으셔서 거의 사망할 정도가 됐었는데요. 회복이 되신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휴식을 취해서 좋아진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많은 주변의 의사들이 한국 가면 안 된다, 죽는다 이런 데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 오셨고요. 1955년 전주 예수병원에 부임한 프랭크 켈러 선교사. 소아과 의사였던 그는 뇌출혈로 인해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곳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행을 감행한 그는 자신의 건강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가 우선이었는데요. 그러다 1967년 심장마비로 쓰러져 이곳 선교사 묘역에 잠들었고 지금도 소리 없이 예수병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남 근대의학의 발달사가 예수병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부,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사랑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병원이 118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병원의 아버지이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설대희 원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본 모습은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다음에 스텝으로 있으면서 정말 저분이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병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쳤던 그분은 저희 병원의 하나의 그 롤 모델이고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았던 그런